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합니다. 평안한문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굳이 얘기하고 싶네요. 왜 그런 거예요? 예, 항상 맞박이 넓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좀 한계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투자자님 모셨는데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총무십니다. 엄승욱 총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총무님. 예전에 그 나는 꼼수다 네. 때 한번 모셔서 말씀 나눴는데 네. 결국 못 나갔어요. 왜 못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한참 또 제가 저 신천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기 박근혜 씨가 유세 때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막말 파문의 주인공인 김용민 씨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천지를 엮었다 이러면서 막 흥분한 영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이만희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시더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하더니 아니 그 전혀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테이블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는지. 예, 여간 뭐 그냥 감옥 갔으니까요. 예, 네. 뭐 감옥 간 분 뭐 또 긁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당시에 하여튼 뭐 신천지 관련해서 제가 낭설을 퍼뜨렸다는 인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낭설을 얘기했습니까? 총무님? 아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라고 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한테 연하장을 보내는 그런 이상한 분이시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 그럼 최소한 신천지하고 전선을 형성했는데 국민일보는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대표 들어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비난했어 또 국민일보가. 그게 뭐죠? 그 이태영 기자라고 네. 그 인간 영원히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일보는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때 또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다는 식으로 각오를 다지는 신문이었는데 너희 대신에 내가 싸운 거야. 근데 왜 나를 욕을 해? 이태영이 국민일보 아직도 다니냐 그 회사? 그런 인간들 많죠, 총무님. 그 저기 개신교 안에서 막 겉으로는 신천지하고 막 이렇게 붙다가도 뒤에 가서는 또 정치적으로 좀 그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또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그렇게. 아휴, 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모이신 엄승욱 총무님 소개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사실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이 단체 어떻게 설립된 거고 여기 어떻게 몸담게 되셨는지 좀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이라는 단체는 사실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04년? 2005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현재도 폐쇄되어 있고, 다음에 만들었다가 폐쇄돼서 갓피플로 갔고, 갓피플에서 다시 지금은 네이버로 이전돼 있는데, 글을 올릴 때마다 네이버가 게시 중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네이버가 게시 중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신고해서 게시 중지가 되는 거죠? 이제 신천지 측에서 게시 중지 요청을 하면 네. 네이버가 게시 중지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갖고 여러 소송을 했고 일부 승소도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야겠지만 최소한 뭐냐면 피해자들이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입막음되고 있다는 거죠. 소송만 한 몇 건 치른 것 같으세요? 한 300건 이상이고요. 아유야. 30건 이상은 제가 사실은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폴더가 한 150폴더 정도 나오고. 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 이분 신천지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검찰 전문가십니다. 아니 300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거의 뭐 변호사 정도의 식견과 또 법정신에 대한 감수성이 분명히 있으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쩌다가 이 힘든 판에 끼어드신 거예요? 보니까 종교도 없으세요. 예, 저는 무교고, 그러세요? 무교였고, 지금도 무교고, 아마 앞으로도 무교일 것 같은데, 특별히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가 내 문제가 아니야. 나 신천지 안 믿으면 돼, 안 빠지면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그런다고 내가 거기에 피해자가 아닐 수는 없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구원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구원파 안 믿으면 됐지라고 했지만 세월호의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신천지 역시 내가 신천지 안 믿으면 된다, 사이비 종교 안 빠지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뭔가 부정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또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님 같은 경우는 제일 쇼핑, 과천 제일 쇼핑. 예, 과천 과천 제일 제일 쇼핑 쇼핑. 사건 때문이었죠. 네. 신천지가 과천에 있는 제일쇼핑이라는 건물을 자기네들의 어떤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기기는 다 아실 거예요. 산업기기가 뭔지는. 이제 이런 산업기기가 교회를 상대로 한 산업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또 정치 집단을 상대로도 산업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스파이를 세작을 심어놓고 그 안을 교란해서 거기를 접수하는 이게 상업기기 전략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00년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고 어떤 매장을 알박기를 해서 11개 매장을 쓰는데 가운데 매장을 임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서점이 두 손 들고 나가버리고 주변에 10개 매장은 임대를 못 내버리는 거죠. 뭐 이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2005년에 이제 2004년부터 해서 2005년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분란을 일으켰는데 상인 협동조합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협동조합과 관련돼 있는 그 소유자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매장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 거냐? 그랬더니 누구 거래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강제식이라고 해주시죠. 그럼 소송 들어옵니다. 가명인데. 예. 가명으로, 네, 가명 가루로. 소유자 대표로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였던 거고 또 반대쪽에서 싸웠던 그 4층의 소유자라고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고 신천지 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람 같이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다 신천지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옳을까? 이쪽의 편을 들어야 될까? 내가 관리비를 이쪽에다 내야 될까? 관리비를 이쪽에 내야 될까?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로 내는 사람도 있고 일로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료가 체납되고 글쎄요. 건물이 엉망이 되고 건물이 엉망이 되니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게 버리고 가고 그럼 또 그걸 매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누가 이기든 그거는 또 신천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우리는 빠져라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고래가 막 싸우는데 몸집이 하나예요. 고래 싸움이 자기네들 간에 싸운 거고 결국은 어느 쪽이 이기던 자기네들가 이기는 거였다. 자기들끼리 이게 사전에 짜고 예. 싸우는 척. 예, 싸우는 그게 척. 2000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 그게 마무리되는 게 2007년까지 걸립니다. 물론 지금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대한 가처분되어 있던 것들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15년 전 네, 얘기인데, 네. 15년 전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과거의 문제들이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 안 돼서 그게 또 그 여파가 계속 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좀 남아있고 해결할 겁니다. 예. 이때도 굉장히 뭐 수사기관에 엄청 많이 불려다니셨겠어요. 아침에 경찰서 갔고 저녁에 경찰서 아이고. 가고 수사기관에 계속 예.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이거 말할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거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아유. 예. 계속 혼자 있는 사무실에 10명이 들어서 집단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빼서 이 건물을 강탈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저녁에 그러니까 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나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나서서 다시 그 관리사무소를 차지했는데 이틀 후에는 또 15명이 들어와서 또 이제 폭행을 하고 자물쇠를 갈아 치우고 계속 그러는데 경찰은 수수방관하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경찰을 상대로 사전에 로비가 충분히 됐었던 거예요. 신천지 측에서. 네. 야, 무섭네. 진짜. 그러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시면은 뭐 경제계뿐만 아니라 뭐 여야를 떠나서 딱 보면은 신천지 쪽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촉이나 그런 느낌이 오시겠습니다. 느낌은 오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어서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신천지여도 괜찮다.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신천지랑도 만나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4층 본부에 가서 신천지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그럽니다. 야, 아주 냉철하시네요. 또 네, 게다가 굉장히 이런 엄청난 냉철하시고요. 싸움을 겪으신 분들은 네. 그 뭐랄까요, 아주 영혼이 많이 황폐되어 있는데 멘탈이 단단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 맑으십니다. 그 네, 총무님께서는 그럼 작년에 그 대구발 신천지 사건이 났을 때 예. 뭔가 이 그 시정 돌아가는 게 좀 남다르게 보이셨겠습니다. 예, 뭐 그렇죠. 아, 정말 참 그 이런 일들 정말 눈앞에 보이는 두 당사자가 막 싸우니까 둘은 불구대척의 원수일 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한편이다.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네. 저 사람도 신천지일 것 같고 저 사람도 신천지일 것 같고 심지어 자기 아내 자식도 신천지일 수 있겠다. 아무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게 그러니까 돼요. 음모론으로 빠져들 수 있는 예. 약간. 그러니까 그런 중증 환자를 봤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신천지다, 저 사람도 신천지다. 아무 근거 없이 척 보면 안 돼. 아. 척 보면 뭘 알아? 아니, 이따가. 당시에 네. 저가 이제 손이 모자르니까 사람을 좀 소개를 받아서 네. 아는 분 소개를 받아서 지인 소개 받아서 저희 전무이사로 이렇게 발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회장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천지 간부였던 거죠. 회장한테 부동산을 빨리 매각을 해라. 혹은 뭐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끌어 써라.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신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권한 밖의 행사들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권한이 없다라고 좀 커트를 했는데 이제 내보내고 나서 신천지 문제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2007년도 중순쯤 돼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이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하죠. 그 이후에도 뭐 신천지가 저희 직원으로 또 들어왔었던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사적으로 멘탈 관리법을 좀 이렇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아니, 굉장히 단단하시네. 네. 아니, 그 일까지 겪으시면은 사람이 이게, 일단 영혼이 굉장히 황폐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런 단체에서 또 피해자들도 돕고 또 이렇게 소송당하신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쉽게 예단하지 않는 네.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참 굉장히 존경심이 드네요. 단단해지셨다. 네. 근데 최근에 과천시의회 류종호 의원이 최근에 이제 그 과거에 신천지가 그 과천시 시장이었었죠. 신기용 씨에게 접근했던 슈켄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이 유관돼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예. 이제 폭로하면서 신기용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네. 시장을 했었어요. 과천 예. 시장이었죠. 4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의 그 신천지 연관설 이게 또 뜨거운 이슈가 최근에 됐습니다. 이렇게 또 이슈가 됐어요. 예. 지난 2020년 상반기 그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과천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천지를 회부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2020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하브르타 강의가 신천지 위장폭에 활용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민간단체 신천지대책 전국연합과 함께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천지 위장교회를 인도하는 추수꾼 역할을 한 하브르트 강사 A씨는 요한 66기로서 2003년 9월 안양 신학원에 입교한 사실과 신천지 총회 총무를 역임한 B씨와 동일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하브르타 강사 A씨는 지역 커뮤니티 과천사랑 카페에서 신천지로 오해받아 억울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고 저 역시 지난 행감에서 밝힌 후 A씨가 신천지 피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사 A씨는 신천지 총회 총무 B씨와 왜 같은 주소였을까요? 신천지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섭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대구 경제부시장 비서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져 공직 및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저희 과천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2014년 지방선거 시 전임시장 캠프에서 나온 슈켄 명단입니다. 슈켄은 당시 3천여 명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과천시장 캠프에서 나온 명단은 40여 명입니다. 위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본 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천시청 공무원 3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소 소속 2인과 과천시의회 소속 1인이며 그중 2인은 현재 재직 중입니다.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네. 신천지가 이제 슈켄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예, 슈켄이라는 게 여성 단체죠, 여기가. 예, 여성 단체입니다. 슈켄 그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나 여성 리더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슈켄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건 좀 비공식적인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윗단체가 이제 그 세계 여성 평화 그룹 김남희 네. 씨가 있는 그 김남희 씨의 이제 좀 밑에 조직이 슈켄이었던 뭔가 하부 것 같아요. 조직처럼. 예. 네. 뭐 정확하게 슈켄의 전체 구조나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2014년에 이제 그 신계용 캠프에서 신계용 시장 후보 캠프에서 슈켄 명단이 나오게 됐고요. 그때 43명의 신천지를 정확하게 그걸 다 신천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슈켄은 신천지의 그 조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됐던 거고요. 그 선거 사무실에서 어쨌든 슈켄 명단이 나온 거죠. 예. 네.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슈켄의 특징이 뭐냐면요. 슈켄의 그 상징, 신천지의 상징이 이건 건 아시죠? 네네. 예. 슈켄의 상징은 이거입니다. 아,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베들도 무슨 사인을 보낸다는데 약간 좀 그런 자기네들이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슈켄에는 이건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신기용 그 과천 전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내가 기호 1번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그 사람 주변에나 그 사람이 예전에 그 활동했던 그 무렵에 뭐 슈켄이 등장하는 무렵에 사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면서도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몇 년 전에 신천지의 그 총회본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이탈을 했고, 이탈한 후에 저희 측하고 이제 계속 교류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신기용을 찍으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네, 확인을 신천지로부터. 신천지에서 이탈한 분의 신천지 증언이에요? 있었을 때 네. 신천지로부터 들은 내용. 예. 그래서 지령받은 내용.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신기용 씨에게 투표를 하라고 했고요. 또 그 유승우 의원이 이제 그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하브르타 교육 관련해서 신천지 강사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현땡땡 씨.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특이했던 게 신천지 좀 고위 간부하고 같은 주소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아닐까 현땡땡 씨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그냥 검색을 딱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무슨 사진이 나오냐면 바로 그냥 신기용 씨랑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현땡땡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브르트 강사가 아니라 신천지 고위급 간부와 주소를 같이 쓰고 있는 분이고, 예. 그런데 또 신기용 씨랑 같이 이렇게 네, 있는 그러니까 사진. 저도 그 그 사진을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신천지 그 강사는 여자 강사는 나중에는 과천시로부터 그 강사비도 받고 지원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기용 씨 주변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천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의심 가는 것들이 많았던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게 류종우 의원이 이제 뭐 신천지와 그 신계용 전 과천시장 관련해서 유관설을 이제 폭로하면서 근데 이게 이게 엄청무님이 신계용 전 과천시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되려 관련 증거들을 또 확보해서 예. 그 내용들을 확보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있었던 2016년인가요, 그게? 2016년 말. 예. 그때 저희가 광화문 촛불 집회들을 했고요. 네. 그때 광화문 촛불 집회에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돌나라 한농복구의 피해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여러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모여서 사이비 종교들이 정치권에 유착되어 있고 부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로를 하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했고요. 사실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최태민 씨 같은 경우 그런 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권에
이 사이비 종교들이 좀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단지도 나눠주고 현수막도 걸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특이한 게 그 과천에서 벌어지는, 과천에 이제 구원파의 우정병원이라는 게 있고요. 구원파에서 짓던, 구원파의 그 유병원 씨가 짓다가만 그 우정병원이라는 거가 있고, 또 뭐 신천지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마사회가 있잖아요. 마사회. 마사회. 마사회가 승마협회 이렇게 있고, 경마장도 있고 뭐. 예, 경마장도 과천에.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정유라 씨하고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지. 네. 말하면 정유라. 네, 근데 예. 신기용 씨가 마사회를 갔다 온 이후부터 과천의 축제를 그냥 말 축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사회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버리고, 뭐 말을 다니게끔 하겠다고 하고,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승마 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시민들이 반대를 했더니, 와갖고 이제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그 이렇게 서명하는 데를 막 갖다 폭력으로 이렇게 뒤집어 야, 갖고. 이거 그러면 네. 박근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는 이건 정말 시대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롯데 복합문화관광단지 특혜 사업이라든지 뭐 신천지의 식혜 문제라든지 또 신천지의 건축 문제라든지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권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권이 관련돼 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라는 추측, 또 연관성,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현수막을 걸었고요. 그때 그 신천지의 고문이자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2014년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박근혜를 사랑하면 신기용을 지지하라 라고 했고, 또 이제 결국 이제 시장이 되죠. 그때 신기용 씨가. 그 신천지 교인입니까? 서청원 씨가? 서청원 씨 얘기는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서청원 씨와 신천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다. 만약에 신천지 계획대로라면 서청원 씨를 아마 대통령 후보로까지 계속 밀었을 그렇게까지요? 겁니다. 와, 그 자료도 있고요. 신천지감이는 대통령 후보감이었다. 신천지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군요. 정치적 감각이 없군요. 그래요. 사실 정말 신천지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청원이 언제적 서청원인데, 아이고 참. 네. 근데 아무튼 그때 현수막 거셨는데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었는데 예. 유독 엄청무님만 네. 신기용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예. 몇 년 동안 되게 고생하셨어요.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니 저는 그때 그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보면 그냥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지. 뭉개고 계시는 게 맞나? 네. 별거 없어요.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네. 아, 말씀드릴까요? 네네.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누가 걸었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대단한 경찰의 어떤 노력이죠. 근데 이제 건물이나 도로에 있는 이제 영상 기록 CCTV를 이렇게 조회를 해서 현수막 떠는 거 보고 그 시간대를 체크하고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버스의 그 기록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버스에 있는 블랙박스를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힌 우리들의 모습들을 찾아내서 우리들의 동선을 계산해냅니다. CCTV들이 보면은 이제 시간들이 다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다 맞춥니다. 다시 보정을 합니다. 굉장한 정성이죠. 야, 그 조국 수사 때 스멜이 느껴집니다. 조국 수사 때 스멜이. 아마 조국 그분 수사할 때는 더 했을걸요. 아마. 그렇죠. 야, 이거 아니 이런 경찰이 아닌데 어느 나라 경찰인가 싶어요. 예. 아니 이렇게 뭔가 신천지 전문가 이런 분들과 함께 뭔가 좀 협조해서 신천지의 비리를 이렇게 파주면 글쎄 말이에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려 고소 하나 들어갔더니 이렇게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까? 이만희 무죄 난 거 보세요. 무죄 난 거 보세요. 나는 이거는 판사가 뭐 하여간 신천지에 뭐
봐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든지 아니면 검찰이 무죄가 나오게 공소장을 짰든지 난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게다가 더 그 악효과는 이런 무죄가 나온 거를 특히 이런 종교인들 경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게 또 신앙용으로 포장이 돼서 더 이게 홍보 마케팅으로 네. 작용이 됩니다. 또 본안도 아닌데 예. 그 자신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들을 다 싸잡아서 무죄 받았다 예. 이렇게 이제 다 퉁을 쳐버리는 거예요. 더 자신감을 심어주죠. 예.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네. 신천지 신도들, 특히 또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굉장한 홍보 효과가 되죠. 그렇지. 내부 결속이 어떤 계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들 재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무죄 함부로 내지 마시라고. 그걸 얼마나 한 200% 400% 악용하는데 오용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계영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1심에서는 벌금형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고, 그럼 이제 허위사실의 입증 책임은 고소인이나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네. 근데 재판부나 검찰은 뭐냐면 허위 사실의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 역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예, 그 물론 저도 그 현수막의 내용들은 과천시의 현안들이었고 그 현안들은 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걸 다 입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적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논리가 이겁니다. 마치 이렇게 해서 부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럼 적시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적시한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만들어내놓고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적시하지 않았는데 그 네. 사실에 대해서 예. 신기용 씨가 여기에 특혜를 주었다라고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사이비 종교들이라든지 뭐 여기 저기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특혜를 주었다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현수막에는. 근데 마치 특혜를 주어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소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1심이 유죄가 나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오인할 수 있게, 오인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오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처벌해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수막의 그 문구들은 대부분 언론에서 나왔던 의혹들 그런 것들 아니었나요? 예, 언론에 나왔던 의혹들이었고 또 그러한 이거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더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술도 받고 또 구원파에서 나온 분들과 만나고 구원파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고 또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혜를 준 사실이 나왔고 또 신기용 씨는 제 앞에서 직접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비리가 없다 이거에 관해서 내가 비리 있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비리가 없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특별한 박근혜 은혜?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특혜죠. 특혜죠. 그렇죠. 특별한 은혜가 특혜예요. 저는 그 총무님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이러니까 법원하고 사법부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이거 관련해서 재판 비용도 다 받으셨죠? 네, 3심까지 해서 이제 재판을 했고 그 변호사 비용 정도로 해서 이제 형사 보상금을 받았고요. 형사에서도 그 피고로 낙인 찍혀가지고 재판에 선 사람들이 최종에 가서 이기면은 돌려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 말고 몰랐네 그거를. 부산 사건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부산까지 그것 때문에 재판을 계속 갔었고요. 부산 사건은 구원파 관련됐던 거, 하나님의 교회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제가 폭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폭행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1심에서도 졌고 2심 가서 뒤집어서 다시 형사보상금을 또 받고. 1심이 아주 엉망이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 젊은 판사들일 텐데. 하하, 참. 형사 그러면 그 재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보상받으신 거예요? 500여만 원 정도 보상받았고요. 그거는 단체로 다시 돌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감정 소모하고 또 재판 준비하느라고 또 그래서 일을 못한 그 비용을 계산하면은 그 500만 원으로 됩니까?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예.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겪었던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눈물 나죠. 눈물 근데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그렇죠. 또 주변에 있는 뭐 후배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까지 긴급 체포까지 됐었습니다. 중간에. 아이고. 네, 체포까지 되고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가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깨지고 막 이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냥. 예, 망가지는 겁니다. 아유, 그걸 하나하나 솔직히 다 얘기하려면 날을 새도 부족할 텐데 그럼. 그래도 300번 가까이 정말 300번 정도 소송을 치르셨다고 하니 그러면서 느낀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어떤 집단으로 보이셨는지 좀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당했던 사례들. 박근혜 정권 때 이게 그 주로 이런 형사에 휘말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때까지? 해갖고 그런 거고요. 예. 300건이 다 재판한 건 아니고요.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들이 300건인 거고요. 뭐 재판까지 가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불기소되거나 뭐 그렇겠죠. 예, 형사 우리 쪽에서 형사 고발한 것도 있고요. 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죠. 이런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할 때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서는 법률에 먼저 우선해서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을 하죠. 그 임의대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그냥 이익이라든지 공정성이 없는 판단들을 하면서 자기는 소신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법보다 소신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돈봉투를 받는다든지. 요즘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오래된 사건인데 신천지가 이제 잘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경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종교 담당하는 사람이 딱 오더니 신천지 간부한테 오셨어요 인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저를 딱 보더니 딱 돌아가고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둘이 지금 싸우고 알고 있으니까. 아유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러고 신천지 그 간부한테 인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딱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신천지가 집단 폭행하고 업무 방해하고 주거 침입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경찰이 중간에 저한테 와서 뭐 관리비를 깎아줘라. 자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중간에서 그렇게 뭐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 신천지 관계자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이만희를 고소해야지 이 사람들 피레미 잡아서 뭐 하냐는 말도 했다면서요. 예. 어떤 사건이었냐면 1월 3일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3일 사건이 중심이 된 사건인데 13명의 신천지 사람들, 신천지 관련자들 포함해서 13명을 제가 이제 고소장을 낱낱이 씁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의 도움도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심지어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CCTV의 녹화 사진이라든지 사진들을 다 신천지 자료 포함해서 13명을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거 침입한 장면까지 다 해서 떼박 증거를 딱 넣어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뭐냐면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CCTV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컴퓨터에 USB 연결해서 촬영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제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전기를 때려 부수고 전기를 딱 끊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폭행 장면이 다 녹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다른 쪽에 연결돼 있던 네트워크에 다른 쪽에 연결돼 있던 마지막 장면이 캡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캡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낸다든지 해서 13명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고소를 했더니 이제 담당 검사가 이제는 자기는 기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본인이 이만희를 화를 고소해야지 이런 피라미드를 고소해서 뭐 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검사님 제가 나는 그 사람 이만희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행한 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희를 고소하면 기소하실 겁니까? 그때 막 화를 내고 결국 13명을 다 혐의 없음 처분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까지 아예 자기네들이 이걸 다시 고소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악마들이네. 그리고 그 검사가 별건의 다른 사건을 가지고 저를 벌금형을 해서 제가 벌금을 맞았습니다. 혹시 그 검사 중에 요즘 잘 나가는 검사들이 있습니까? 그 검사는 잘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기업에 가서 무슨 뭐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바로 검찰의 민낯입니다. 이런 검찰을 수술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는 계속 이제 우리 국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농락당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만희 씨 잠시 그 구속 기소 됐을 때도 전문가분들은 다 이거 대강 이제 이렇게 해줄 거다 풀어주고 뭐 집행유예 때리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해줄 거다 이만희 씨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다 예견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또 순진하게 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지 않았었겠습니까? 아유, 희망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갖는 건 또 그 나름대로 또 필요한 일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검찰 사회에서는 검사 사회에서는 아주 만연한 일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한참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검찰개혁 막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조미든 목사도 못지않게 또 굉장히 또 조사 많이 받고 그랬던 또 일인이잖아요. 본인이 뭐 검찰에 조사 한번 받아보지 않고 수사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입 닫아라라는 식으로 막 페이스북에 이만큼 올렸더라고요. 네. 아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검사들이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당한 수사에는 거부합니다. 그럼요. 광화문 현수막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면을 내면서 그랬거든요. 고소인 조사했냐, 신기용이 고소인인데 고소인 조사를 했느냐. 그럼 허위 사실에 의한 무슨 사건인지 명시해라.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확인서를 써라.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전혀. 네. 이게 그래요.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피의자들이 돼야 사실은 수사기관이 또 정신을 차립니다. 뭔 전화가 오면은 잘못했습니다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수사기관은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당당하면은 수사기관의 이 수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뭐 바로 지적할 수 있고 또 부당하다 싶으면 또 다른 법적 장치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피의자가 돼야 이 수사기관들이 봉으로 안 봅니다. 협조 잘하면은 뭐 다 이렇게 잘해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협조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난 죄가 없다? 맞서야지. 나의 정당함을 얘기해야지. 법에 입각해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화문 현수막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사가 이거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갖고 뭐 뉴스나 증거들을 찾아서 제출하려고 했더니 됐다고 이제 더 이상 내지 말라고. 아니 내가 고소가 됐는데 자료를 못 내냐. 됐다고 내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 안 할 거면 수사권을 내놔라. 수사권은 국민이 검찰한테 준 권한과 책임이다. 근데 수사 안 할 거면 수사권 내놔라. 내가 수사해서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수사하고 싶은 국민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세월호 가족들도 그랬던 거고. 네.
차라리 내가 수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중립적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답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니까요. 그래. 사건을 들여다보시는 거를 직접 가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인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제 네. 경험을 좀 얄팍한 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 벌써부터 예전에 웃기지는데. 그 트위터에다가 제가 그 욕설을 썼어요. 욕설을 썼는데 이걸 갖고 이제 그 고소를 했어.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합디다 보니까 심지어 내 차를 몰고 가다가 잡혔어. 지명 통보를 당했습니다. 왜 경찰에 안 나오냐고. 아니 잡아라고 체포하라고 막 이렇게 나왔거든. 끝내 검찰 수사도 안 받고 버텼는데 뭐 재판 갔는데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2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욕은 했으니까. 다음에 또 박근혜한테 애비나 딸이나 한마디 했거든. 그걸 또 주옥순이 그 고발을 했지. 와, 집요하게 전화합니다 검사가. 나오라고 안 나간다고 체포하라고. 애비나 딸이나로 한번 체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검사가 아니 말이야, 난 당신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 권한을 묵살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고. 이게 맞섰지. 나중에 그 탄핵 이후에 네. 그 뭐 우표물이 하나 나왔어요. 봤더니 그 애비나 딸이나 사건이 6군데 이 검사 저 검사 이 검사 저 검사 거쳐서 결국 무혐의로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핑퐁 치는 경우도 있는.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사건인데 박근혜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건 또 수사기관에서 또 이렇게 또 이게 제가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박근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각하의 심기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냥 터무니없는 수사도 했는데 아니 여기는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터는 수사를 허용하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건으로. 말이 되는 건이면은 수사할 수 있죠. 말이 되는 건이면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저는 불편했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님께서도. 아니 나는 그때 진짜 배째라였어요.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냐. 막 이 정도까지 가니까 뭐 하나 무서운 게 없더라고. 예. 원칙적으로 해야죠.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괜히 저 혼자 열을 올렸네. 광화문 현수막 때도 제가 이제 체포를 당했는데 체포를 당하셨어요? 후배는 집에 있다가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갖고 연행해 간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경찰인데 지금 집에 없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일하느라고 사무실에서 잤다. 왜 그러냐 했더니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네요? 네, 그렇겠죠. 양승태 대법원이 발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후배가 각오해서 안 되겠어서 이제 그 다음 날 저기 종로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제 발로. 그랬더니 여기서 체포하겠다면 체포영장을 쓰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내 발로 왔는데 체포영장을 쓰라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냐. 그렇게 잡아와라. 받는 게 내가- 무슨 체포예요? 경찰서에서 체포라는 네, 경우도 경찰서에서 있어요. 체포한다는 걸 써라 그러면. 내 발로 와서 경찰서에서 여기 종로경찰서에서 체포한다는 요 문구를 넣어라. 넣고 제가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을 때도 이제 불필요한 거 뭐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정당에 가입한 적 있냐. 이 사건과 관계없어서 답하지 않겠다. 이 사건과 관계없어서 답하지 않겠다. 계속 그랬어요. 다 이제 조사 끝났는데도 안 내보내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체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48시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뭐 또 담당 조사했던 사람은 검찰로 가서 뭐 이제 검사한테 보고하고 이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승욱 씨 다음부터 전화하면 전화 받고요. 나오라면 나와요. 이제 그런 거여서 지금 말 조심하라고. 나 전화 안 받은 적 없다.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겠다고 한 적 없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말 조심해라. 그런 거 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협조 안 한 것도 아닌데 협조 네.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럼. 아닌 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수사기관한테 쫄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잘못은 법정 가서 다투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는 분이 정광훈 씨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아, 이게 참.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분들은 네. 아마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 전화 한 통 하는 거에 엄청 쫄려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로 피해본 교인들을 이게 쉴드 쳐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대리해주다가 행여나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든지 그러면 또 엄청나게 이 SNS에서부터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그냥 전화 한 통 혹은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 받으면 그렇게 맹렬하게 피해자 편에 있던 분들이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죠. 예. 네. 아니, 최근에는 또 어디 재판에 가서 또 증인 출석하고 오셨어요. 보니까. 아, 네. 그 네. 유튜버 황희두 씨라고 어.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이명박 씨 영상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고 네. 신현웅 목사님도 또 신천지 관련해서 새누리당 관련해서 언급한 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황희두 씨랑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내용을 아, 그 전에 모르는 사이였고. 전혀 모르는 사이죠. 네. 사실 저는 정치인들 이름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황희두 씨가 고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좀 아쉽고 저기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손을 안 댔고 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놓고서는 나중에 제가 고소됐는데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증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결국 저는 그것 때문에 벌금을 물었죠. 네. 서운하네. 네, 제가 딱 2사건을 졌거든요. 그래서 벌금 물렸고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사건들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좀 그게 가슴에 맺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가슴에 맺혀 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저는 누가 필요하다면 증언을 해서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해달라는 거 아니면 예. 최대한 내 시간을 할애해서 예.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억울하게 고소됐을 때 누군가의 진실한 증언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서 증언을 하게 됐죠. 황희도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그때 이제 신천지가 또 한 번 이슈몰이가 확 될 때 이제 그 신천지와 과거 한나라당 간의 어떤 유착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었다는 그건 이제 보도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했던 거잖아요. 뭐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그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미래통합당 지금은 유착이 혹시 안 돼 있는 거냐? 뭐 우리가 의심해 볼 여지가 없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 행적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혹을 방송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기소가 됐다는 거. 네. 또 그 황희조 씨가 고발 당했던 것 중에는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을 빗대서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신천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뭐 세계가 부러워하는 뭐 신천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부분이 이제 나갔는데 그 장면 부분을 황희도 씨가 편집을 했고 뭐 거기다가 뭐 자막을 넣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명박 측에서 황희도 씨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은 사실 어디서 나온 영상이냐? 이명박 후보 측의 홍보 영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현장에 갔었던 신천지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이미 나도 알고 있었어. 그 2012년에도 알고 있었어. 그 이제 신천지한테 립 서비스한 거라고. 네. 알고 있었어 나도. 근데 단순히 그 립 서비스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네. 유리했고 박근혜 후보 쪽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친박 쪽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간부라든지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연결돼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죠. 그랬는데 이제 제주 유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요. 근데 제주 유세 때 신천지가 그 입당하는 10,000명 입당하는 그런 걸 해서 신천지가 대거 동원하고 폭력 그렇죠. 경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간에 뭐 스톱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재판을 통하거나 고소를 당하면 저는 자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2007년도 자료에서 지금까지 못 찾았던 자료를 찾았어요. 제주도의 한나라당 경선에서 신천지로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외칩니다. 이명박, 대우나 신천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연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캠프 측에서는 결국은 신천지랑 손을 잡은 거죠. 그 잡는 메시지가 그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손을 잡게 되고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명박 쪽으로 신천지가 대거 몰려갑니다. 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쪽 정보를 통해서도 그거는 확인이 되고요. 그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 신천지 대외 협조 안내문이라는 게 있어요. 10,000명 정도를 동원하게끔 했는데요. 그 당시에요. 그 문서가 2007년도 2월경에 우리가 입수를 하게 되는데 한나라당 측에 이 문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씨를 통해서 나온 답변이 그거 알고 있어. 그래도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어. 끝나고 정리할게. 라고 답변이 왔고요. 그 답변은 그냥 한쪽에서 그냥 이런 답변이 아니라 복수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측은 사실은 신천지와 손을 잡은 거였고 그렇게 손을 잡음으로써 경선에서 이기게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청원 의원을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청원 의원이 아닌 이명박에게 그대로 적용한 거죠. 참 까면 깔수록 참 대단한 분들 집단이네요. 최근에 그래서 가셔서는 뭘 물어보던가요? 뭐 증인 신문으로. 아니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거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 그 정광훈 재판 때 증인 출석 같은 거 그게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요. 모든 재판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신천지와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어떤 유착 관계라든지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제 이런 건데 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그 신천지 대외 협조 안내문 그게 사실 좀 가장 큰 명백한 증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현웅 목사님도 그때 그 건 때문에 고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신현웅 목사님은 검찰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문이 과연 신천지에서 작성된 건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의 이유서를 보면 이상하게 말이 꼬여 있고 결국은 신현웅 목사님에 대해서 불기소를 합니다. 근데 같은 사건 번호인 황희조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외 활동 안내문을 보면 거기 그 신천지 간부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봤냐. 검사가 최소한 이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되어 있고 이 사람한테 확인을 해보면 이 문서가 신천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또 2007년도에 그 영상들을 보면 신천지가 대거 동원됐고 신천지 사람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걸 다 증언하고 있는데 이 문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황희도 씨 거는 지금 공판이 4번 열린 거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고 증인만 가서 제가 했기 네. 때문에. 예. 야, 뭐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이런데 이렇게 힘을 빼고 내가 정작 봤을 수사해야 될. 때는 내가 그냥 단연간 또 이런
저런 고발도 당하고 고발도 하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깜도 아니에요. 그냥 좀 무조건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인데 이걸 그러니까요. 기소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 뭐 이렇게 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언론에 나온 것들 가지고.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스피커로 활동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죄라면 이 검찰이 큰 가만둘 리가 없죠. 예. 누구의 눈에 봤을 때는 큰 죄겠죠. 아이고 정말 이건 실체도 잘 보이지 않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얽혀 있는 이런 권력의 네트워크, 이 실체 없는 대상과도 좀 싸우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쟁을 전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엄승 총무님께서. 검찰이 신천지를 좀 두려워할까요? 아니면은 뭐 긴밀한 관계인 건지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고요.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 예전에 신천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가 신천지 아실 것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네, 부장검사가 신천지였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걸 모르셨어요? 예.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신천지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부장검사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이 피해자들한테 알려졌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검사가 신천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 그 얘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동안에 거의 100여 통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목사님한테 고소장 다 써놨다. 나한테 직접 조사받을래?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받을래? 뭐 그러면서 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이렇게 보면 뭐 철자 틀리는 건 기본이고 법률 조항을 언급하는데 법률 조항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검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100여 통인가 90몇 통을 보냅니다. 그 상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거의 멘붕이 온 거죠. 멘탈이 붕괴된 거죠. 그런 일도 있고요. 보도가 됐던 건인가요? 보도가 안 됐죠. 정확하게 그 문자 메시지 보낸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됐고, 교계에서는 그분이 모 교회 장로여서 여기저기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세미나가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부장검사 장로님이 이제 성경책을 주고 뭐 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신천지로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확한 거는 신천지 내부 자료에 특별 교육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명백히. 그 특별 교육에는 뭐 항공사 뭐 관련자, 뭐 방송사 뭐 관련자, 뭐 좀 VIP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기 검사들이 우리 사회 그 엘리트로들 많이 인식하는데 아니 그런 검사들이 말이죠. 이런 박근혜 따위의 그 하명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술 접대 받는 거 보세요. 그 이상의 또 뭐 약간 부적절한 행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놈들입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놈들이고. 근데 권력이 쥐어진 점, 남들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한 점, 이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 안 된다면은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검찰을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해야죠. 검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숭앙하는 분위기, 우리 사회가 떠받드는 분위기, 이걸 없애야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검찰 개혁이 어려우면은 우리 의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최근에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뭐 사실은 법을 자꾸 만들고 법을 이렇게 막 세세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은 그냥 법상식이라는 게 있고 알고 보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을 특별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걸 집행하지 않거나 혹은 뭐 사법부에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또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뭐 명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학원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고 학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법만 제대로 지켜졌으면 신천지는 존재할 수 없는 집단이다. 건축법, 학원법, 뭐 조세 탈루,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만 됐으면 신천지 같은 집단은, 그러니까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육체 형상을 믿는 건 그들의 사상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고 생각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불법 행위만 단속을 했어도 신천지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있는 법만으로도 제대로 그 법을 적용했으면 이만희가 이렇게 되지 않았지.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신천지 피해자는? 뭐 마지막에 한 20만, 22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 신도수가 네. 그 과거에 신천지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또 그리고 그 가족을 하면 저희가 보통 한 5배수 정도를 잡거든요. 그렇죠. 예. 한 집에 5명 있다고 치고.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 예. 집건 한 집고. 그래서 초창기 때 네. 그 작년에 코로나 신천지발 터졌을 때 바른미디어 주미든 목사가 바로 이 지점을 얘기했습니다. 위장단체들이 대부분 학원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법리적으로 문제 삼고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확인만 해도 바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신천지가 위장단체로 해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그 지점을 똑같이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총무님께서도요. 예. 네, 그러니까요. 검찰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소하기가 어렵죠. 기소할 수가 없죠. 같은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봐주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지금 정확히 자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왜 그 일사부재리. 신천지 상대로 네. 내 젊음을 빼앗겼다라는 취지로 이제 소송 거셨던 사안이 청춘 있었잖아요. 반환 소송을 청춘 반환 소송. 했는데 그 신천지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 하셨던 사례를 보고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정통이라고 하는 개신교 안에서도 뭔가 학대를 당하거나 피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청춘 반환 소송 이거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 부분도 좀 자문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청춘 반환 소송의 그 판결문이나 이걸 보면서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청춘 반환 소송은 사실 우리가 청춘을 반환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포장을 청춘 반환 소송으로 일단 포장을 했습니다. 내용물과 겉이 다르죠. 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 명이 원고가 3명인가 그러는데 그리고 이만희나 신천지를 상대로 한 사건이 아니에요. 신도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고 한 명밖에 보상을 극히 일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구한 금액대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받는 것보다 내놓아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득보다 실이 많군요. 그렇죠. 그럼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신천지가 아닌 예전에 뭐 13억 소송, 뭐 30억 소송을 했어요. 근데 13억 소송, 30억 소송을 하면 나중에 재판에 지잖아요. 그럼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데 거의 1억 정도를 내야 돼요. 우리 쪽에. 몇 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하거나 터무니없는 소송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 이런 어떤 잘못된 신념에 이끌려서 잘못된 그러니까 종교 집단,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뭐 개신교 내에도 너무 요즘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금은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좀 방법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많이 대해보셨으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신천지에서 이탈해서 빨리 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저희 피해 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나오는 게 우선이다. 나오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탈출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구출 작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탈출 작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구출은 이렇게 빼내는 거죠. 남이 그런데 해주는 거고. 탈출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불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대처럼 불빛을 보여주고 나와야 되는 길을, 그리고 나왔을 때에 대한 안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때 사람들한테 뛰어내리라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뛰어내렸을 것이다. 나왔을 것이다. 내가 몸을 던져서 5분 안에 배 구명보트를 탈 수 있고 안전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뛰어내렸을 것이다.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5년, 10년, 뭐 20년 신천지 활동을 했는데 내가 이 신천지 걸 다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때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예. 네. 이거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람이나 뭐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발월자 신천지 활동하기에는 사실 지금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네. 뭐 계속 글을 올리자마자 게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또 상황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냥 평화나무 얘기하자면요. 네. 평화나무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한 사회적 고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고발도 직접 하시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앞으로 활동 계획을 여쭤봤는데 저희에 대한 저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또 격려의 말씀을 네, 해주시니 격려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유, 총무님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에 신천지를 탈출했을 때에 반갑게 맞아주고 또 네. 또 새로운 삶에 이탈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뭔가 격려와 또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호소했을 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하고 협잡이 돼가지고 이 사실을 폭로한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게 만든다면은 그야말로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제가 가해죠. 아닌 한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청년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 청년이 신천지로부터 그러니까 위장 전도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캐치하고 안 갔대요. 그럼 칭찬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도 배신한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얘는 신천지 갔던 애 이런 식으로 보는 아이고 거예요. 이런. 이런 거는 정말 네. 하지 말아야 될 짓인 거죠. 이것도 네. 이제 신천지에서 이탈하신 분들한테 왜 너는 어리석어서 거기 갔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쵸. 이렇게나마 이렇게 탈출한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을 건 그런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소를 했는데 호소를 들어준 사람이 지금 가해자하고 한 편이 되는 누구 얘기인지 알겠지? 누구 얘기인지 알겠지? 어? 넌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얘기하고 다닐 거야. 네, 누구냐고요? 오늘 방송 중에 거론된 한 사람이에요. 네. 예. 오늘 방송 중에 거론된 한 사람이에요. 네. 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네. 그래. 아까 그 사진 넣으셔야 돼. 그 다양한 사진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집에 일기가가 있어. 외장하대 일기가가 있어. 그 인간 사진이.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못하셨는데 마무리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제가 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단과 그리고 문제 있는 그리고 다양한 사이비 단체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향한 그런 좀 배려 없는 무책임한 그런 좀 비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라고 그렇지. 했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발로 가놓고선 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들과 사람이 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는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요.
이단 사이비들의 또 2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님은 신천지셨고 자기 부모님이 그냥 이단, 기독교 이단에 소속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친구들이 지금 또 다른 이제 문제의 한가운데 놓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최대한 연대하고 한번 좀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문제 있는 종교 집단에 갔을 때 야, 똑같으니까 저희 같지 뭐 이런 식으로는 댓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엄수국 총무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